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년 1월이면 두 개의 큰 행사가 개최됩니다. 1월 초에는 CES가, 또 1월 마지막 주에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이 개최됩니다. CES에서 제시했던 주요 인사이트들은 이미 지난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에 올라가 있고요. 또 역시 이번 주에 개최됐던 다보스 포럼의 주요 메시지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즉시 분석을 해 드리는 그 이유는 바로 다보스 포럼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다보스 포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이 포럼에 직접 참석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화상으로 스피치를 했습니다. 보시는 이 장면과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화상으로 말씀을 하셨죠. 대통령이니까 이제 더 존칭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의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본다면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제가 이 화상 연설에서 담겨 있는 그 주요한 메시지들을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풀스크린 전면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Millions of lives.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being lost, 정말 어려워졌다, 뭐 이런 뜻이죠. 거의 혼비백산하게 물러났다, 뭐 이런 뜻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with oil prices going down, 국제 유가도 좀 잡아야 되겠지만 I will demand, 나는 어떻게 요구할 것이다. that interest rate,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drop immediately and likewise they should be dropping all over the world. 이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쨌든 금리를 즉각적으로 인하하도록, 즉각 금리를 인하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국제 유가도 떨어뜨리고 금리도 떨어뜨리겠다. 물론 국제 유가도 떨어뜨리겠지만 이 금리를 떨어뜨리겠다,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요구할 것은 바로 파월을 만나서 얘기할 거라는 뜻이죠. 근데 동시에 세계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려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가 이 메시지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배경은 무엇이냐? 국제 유가가 고물가를 만들었고 그 고물가 때문에 고금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지난 정부, 바이든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연설에서 많이 기사화되지 않은 연설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도 연설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This begins with confronting the economic chaos. 경제적인 이 거대한 혼란을 만나게 된 것,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지난 administration, 지난 행정부, 과거 행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지금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경제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the worst inflation crisis,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의 충격을 경험했고 최근 현대경제사에서, 그리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sky high interest rate,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그러니까 이제 좀 굉장히 격양되게 강조하는 트럼프식 표현인 거죠. worst라는 표현도 들어가고 sky high라는 표현도 들어가는데 너무나 높은 인플레이션과 너무나 높은 고금리가 야기됐던 것이다. 그래서 그게 미국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even throughout the world,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식료품 가격,
그리고 대부분의 나머지 그 가격들조차도 상당히 높게 유지됐다. 거의 그 천정을 뚫을 만큼 굉장히 높은 고물가를 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동안의 높아진 물가와 높아진 금리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어려워진 거니까 이게 다 바이든 행정부 탓이다라고 마치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유세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지랑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야기를 세계 원수들 앞에서, 세계 정상급 기업인들 앞에서, 세계 경제학자들 앞에서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경제올림픽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유세 현장 하듯이 이야기를 이렇게 쏟아부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은 무엇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배경하에 있고 그리고 이 화상연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려 하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정말 금리 인하 만들어 놓겠다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게 파월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겠다. 이건 취임사에서도 얘기했고 가장 강조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겠다.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인플레이션, 미국 물가 기준으로 9.1%를 만났는데 이 9.1%의 고물가는 정확히 41년 만의 최고치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41년 만의 최고치고 그 41년 전이 역시 이때도 오일 쇼크 때문에 찾아온 고물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향 요인이 있었겠지만 22년 6월에 9.1%를 기록하고 또 유러피언 국가들은 뭐 10%대를 기록하고 그 높은 물가가 야기됐었던 그 배경도 결론적으로 어찌어찌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었던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트럼프는 그걸 또 역시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물가를 종식시키겠다. 지금도 물가가 잘 안 떨어지지 않느냐. 물가 상승률이 2%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이 물가 상승률을 2% 언더로 떨어뜨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트럼프 정부 행정부 동안 2017년부터 2020년 동안 그때 미국 물가 상승률이 보시는 것처럼 이러했어요. 이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평균적으로 보시면 2%대에 안착됐어요. 그 어떤 때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흘러갔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관세 전쟁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갔지만 고물가가 야기된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2%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끌어올리면 상대국도 관세를 끌어올리고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을 펼쳐나가니 교역량이 감소하고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생산 둔화, 수요 둔화, 그것이 결국 고용 둔화, 소비 둔화, 경기 침체 압력이 돼서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볍게만 제가 이번에는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킬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러기 위해선 뭐를 잡아야 된다? 동시에 원유 가격을 잡아야 된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2년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고물가 22년 6, 7월이죠. 그때 물가 상승률을 높게 이 기간에 찍었죠. 근데 국제 유가 상승세가 가장 높았던 구간이 3, 4, 5월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치솟고 그것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후에 고물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역시 2020년 연초에 팬데믹 경제 위기 왔고 국제 유가가 급락했죠. 마이너스 국제 유가를 기록했었죠. 이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제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이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싼 70%가 원유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드리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원유 가격이 치솟으면 이것저것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반영된 물가가 3개월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역시 25년 들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하니 24년 12월, 25년 1월 물가 상승세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도 야기되니 그래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못하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구조가 금리는 파월이 결정하지만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은 트럼프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다시 말하면 금리는 파월이 결정하지만 물가는 트럼프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물가를 확실히 잡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가도 잡고 또 물가 상승 압력을 크게 잡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야 금리 인하 환경이 야기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유가부터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제 유가 안정 의지도 강하게 갖고 있는 이유는 물가 안정화에 있다. 그러면 물가 잡고 국제 유가 잡고 그 두 가지가 전부일까요? 사실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를 잡는 경로 속에서 지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최근 2024년 후반 약 11월을 저점으로 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주유하실 때 주유비가 많이 최근 올랐다라고 느끼시죠? 국제 유가도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그 비싸진 원유를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수입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반영된 우리 주유비 가격이 지금 여러분 체감하시는 물가가 되겠죠. 근데 국제 유가를 잡으면 주유비만 잡히는 게 아니라 모든 소비재나 심지어 서비스 물가마저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제 유가 안정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제가 이미 25년 경제 전망서에 이 세 번째 챕터 여러분 기준으로는 산업편이에요. 산업편에서 세 번째 챕터를 보시면 에너지 패권 전쟁의 시대가 있습니다. 산업 트렌드의 195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을 몇 가지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세계 원유 생산량의 비중을 보시면 오펙 플러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미국이 21.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물론 오펙 플러스는 러시아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여러 나라들의 총합이겠죠. 그런데 25년 들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 비중을 100이라고 했을 때 늘려나갈 계획,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또 나아가서 개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21.91%, 22.41%, 23.14% 점진적으로 이 생산량을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일당 배럴이라는 단위를 써야 되는데 제가 퍼센트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일평균 생산량을 이렇게 21.9에서 22.4, 23.1로 끌어올리겠다. 이게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그 생산량이 줄고 다른 나라는 생산량이 주는 통산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 생산량이 늘는 구조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구조화에 있다. 일단 에너지 패러다임의 그 구조를 먼저 보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죠. 그건 틀림이 없죠. 그리고 2위, 3위 국가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원유 생산량이 훨씬 커요. 그런데 앞으로도 생산량을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패권 장악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보여드렸었던 이 그래프 보시면 미국은
원유 수입액이 파란색이고 수출액이 빨강색인데 수입액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수출액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지만 자체 자국 소비액으로 조달하기 위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약 2년 전부터 미국은 순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원유를 수입하는 양보다 수출하는 양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가 원유를 감산하면 국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뭐 그런 움직임 속에 에너지 패권을 잃고 있었는데 내가 수출액을 늘리고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 되어서 에너지 가격의 결정권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미 세계적으로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원유 생산량을 감축시키면 국제 유가가 또 급격히 치솟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패권을 장악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한 가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에너지 패권 전쟁이 세계 패권 전쟁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22년 초로 가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기 전으로 잠깐 가볼게요. 그 당시 세계 10대 원유 생산국 보면 미국, 러시아 22년입니다. 세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두 번째 원유 생산국이었어요. 세계 생산 비중 1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랬는데 러시아에 대한 뭐를 발동시킵니까? 경제 제재를 발동시키죠.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쓰지 마 하니까 세계 원유 공급량이 100이었는데 그중에 100 중에 13%에 해당하는 그 원유 공급량이 0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라도 국제 유가가 급등하겠죠. 그래서 경제 제재를 발동시켰고 그 경제 제재 발동시키면 러시아가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말도 안 들어요. 왜? 당시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바이든은 가치 외교, 이념 외교 중심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동맹국을 결성하고 유러피언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산 천연가스 쓰지 말자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다른 나머지 국가들과 동맹국을 강하게 가져갑니다. 어떻게? 중국에게 원유 팔고 인도에 원유를 팔고요. 브릭스 국가들끼리 더 강하게 뭉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한 겁니다. 트럼프는 그걸 또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에너지 패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습을 제가 표현할 때 실제 미국이나 유럽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야기됐었죠. 보시는 것처럼. 유독 높은 물가를 기록한 거예요. 미국과 유럽이요. 근데 그 물가 상승률을 만든 기여도를 보면 어떤 부분이 커요? 파란색. 에너지 부분이 컸죠. 물론 다른 나라들도 나머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이나 그 밖의 신흥국의 궤도국 EMDE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 궤도국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그 물가를 이 정도 2% 수준의 물가를 기록하게 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한 게 파란색 에너지 아니었습니까? 나머지 국가들도 역시. 그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게 만드는 거고 경제 제재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미국과 유럽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너무나 가혹한 고물가를 만났고 또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22년에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씩 4번 연속 금리 인상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런 현상을 야기했었던 거예요.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제가 그 당시에 22년에 여러분께 자주 보여드렸었던 그림이 있습니다. 영상 속에. 그게 이 그림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국 경제 제재를 발동시켰어요. 여기 생션이라고 써있죠. 이코노믹 생션. 경제 제재를 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가 와요.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와요. 에너지 크라이시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니까 퍼틸라이저, 그러니까 비료 가격이 치솟아요. 비료 가격이 치솟으니까 그러니까 비료에 원유가 들어가요. 원유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식료품 가격이 치솟아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물건 가격들이 막 올라요. 그게 초인플레이션을 만들었고, 그게 결국 미국 경제를 또 괴롭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의 실패라고 지적할 만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패권이 또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셰일가스, 셰일오일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트럼프의 의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착수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환경 규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늘려나가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보조금을 줘왔는데 우리 미국은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안 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화석연료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뭐예요? 네, CO2,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안 하겠다.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죠. 1기 때도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였고 바이든 때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었는데 트럼프는 또 2기 때 재탈퇴를 실시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이 에너지 산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화석연료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자료를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방향성에도 상당 부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트럼프의 이 연설 그리고 취임사, 각종 행정명령 그리고 그동안에 제시했던 공약들, 유세 현장에서의 발언들 이런 걸 다 취합해보면 결국 트럼프의 큰 그림은 여기에 있다. 여기서 끝나는가? 트럼프의 그동안의 공약, 그동안의 의지, 또 어떤 의지가 있었어요? 금리 인하 의지. 그리고 이번에도 결국 금리 인하 의지를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겠습니다. 결국 22년에 너무나 높은 고물가를 만나면서 세계적으로 다 같이 금리 인상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고물가와 고금리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24년 중반 들어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목표하는 수준 2%에 가깝게 나름 떨어져 주는 걸 보면서 세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피벗,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피벗을 단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피벗을 단행했더니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금리 인하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러면 이제 뭐 하겠다? 파월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 유도한다는 것은 압박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압박할 만한 그런 별다른 수가 없어요. 압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그네 이솝 이야기 아세요? 바람하고 태양하고 싸우죠. 바람을 확 불면 나그네가 이 옷깃이 단추가 풀리고 그러니까 옷 벗기자 하는 싸움을 한 거잖아요. 바람하고 태양하고. 그럼 바람이 막 붑니다. 그러면 옷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옷이. 근데 안 날아가죠. 오히려 더 옷 안 날아가게 단추를 더 걸어 잠그죠. 절대 옷 안 날게 더 움츠리죠. 그러니까 결국 바람이 아니라 태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햇볕을 쨍쨍 비춰주니까 더우니까 자켓을 벗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압박한다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압박한다는 것은 트럼프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고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에너지 패권을 동시에 장악하고 그러면서 물가 안정화를 야기하면 자연스럽게 파월이
재킷을 벗는다, 금리를 인하한다, 라는 것이지, 압박한다고 표현했고, 만나서 얘기하겠다는 식으로 했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다가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만나는 일은 있겠죠. 그러나, 실제 압박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국민들한테, 미국 국민들한테 인기 받기 위한 표현인 거예요. 정확히 보면. 압박한다고 파월이 정말 그 말 듣고 금리 인하할까요? 예, 그러진 않겠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위배한다고 보고 연준 위원들은 정말 절사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1월 29일, 이제 한국 날짜로는 1월 30일 목요일 새벽 4시에 FOMC 회의가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때 시장도 지금까지 금리 인하 없을 거다. 그때만큼은 금리 동결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1월 달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1월에는 금리를 동결하지만 그래도 5월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겠어? 또 10월에 추가 금리 인하하지 않겠어?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아. 중단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시장의 생각이 상당 부분 바뀌었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금리 인하 정말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그 발언은 정말 금리 인하를 귀결시킬 것 같아 라고 시장이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맞는 믿음일지 틀린 믿음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장은 어쨌든 그렇게 믿는 거. 오해일지라도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럼 시장에 그렇게 믿는 것은 시장, 여러 투자 주체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 빼자, 주식 비중을 늘리자 하는 액션이고 그게 역시 또 한 번 S&P 500을 최고치를 경신하게 만들었죠. 바로 그겁니다. 돈이 시장에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준금리는 지금 변한 적이 없잖아요. 1월 말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금리를 결정시킨 거예요. 시장금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금리를 나름 정점에서 내려가게 만든 거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최근 시 기준으로 24일 이후로 보여드리는 건지만 그 전에는 뭐 4% 후반 4.9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많이 내려온 거예요. 지금 4.63까지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쭉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시중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 그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인플레 안 오겠구나. 인플레 잡겠구나. 인플레 잡으니까 금리 인하 하겠구나. 그 기대감이 10년물 국채금리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뭐가 떨어질까요? 달러 인덱스가 꺾이죠. 보시죠. 달러 인덱스가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 달러 강세 기조도 꺾이는 겁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제가 너무 제가 자화자찬하듯이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에도 24년 11월, 12월에도 원달러 환율 치솟을 때 트럼프 취임하게 되면 오히려 1,500원, 1,600원 가는 게 아니라 상방은 열려 있을지 모르지만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제가 그동안 의견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정작 트럼프가 취임하면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그 강달러 현상은 다소 반영되어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었던 그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다소 하향 안정화되는 이런 경향성. 그러니까 아무래도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더 정점을 통과해서 치솟는 배경이 되고 이것은 역시 한국의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파월의 그 한마디가 단순히
시중금, 미국 10년물 금리와 미국 달러 인덱스만 결정짓는 게 아니라 원화 가치를, 상대적인 원화 가치를 결정짓고 돈의 이동을 만들고 그게 한국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것이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죠. 나의 호주머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한마디가 그게 나의 호주머니에까지 어떻게 연결관계가 있는가,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물론 유튜브에서는 영상으로만 소통하지만 이미 오피셜 클럽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로도 여러 그래프로도 또 사진으로도 그냥 목소리로도 여러분들과 매일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그리고 매주 줌 수업을 해드리고 또 매월 여러분들과 온오프 병행 특강으로 오프라인에서 직접 마주하면서 강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김광석의 오피셜 클럽 이름하여 경제하숙집으로 제가 좀 초대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 고정 댓글 상단에 확인을 해 보시면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다면 그곳을 통해서 제 클럽에 제 하숙집에 한번 놀러와 주시기를 노크해 봐 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경제적인 그런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귀경길이 시작될 텐데 안전운전 하시고 평안한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 인사와 함께 녹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